16살의 캐시는 아이다호주 포카텔로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몰몬교 신자들이 많이 살고 별다른 사건 사고가 없는 곳으로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되는 소도시인데요. 캐시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서 모든 과목에서 A학점을 받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소녀였죠. 2006년 9월 22일 사건 당일,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캐시의 이모와 이모부가 주말에 여행을 가느라 집을 비우니까 자신의 고양이 3마리와 개 2마리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죠. 캐시는 이모에게 자신의 남자친구 맷을 불러서 함께 놀아도 되냐고 물었고, 이모는 남자친구가 밤에는 집에 돌아가는 조건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캐시는 그날 남자친구와 단둘이 이모 집에서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죠. 사건 당일 오후 5시 30분, 캐시의 엄마가 그녀를 이모 집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엄마는 캐시에게 정말로 혼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괜찮겠냐며 다시 한번 물어보았지만 캐시는 이모 집에 굉장히 자주 놀러 왔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캐시는 남자친구 맷과 함께 간단한 간식을 만들어서 영화를 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요. 맷은 갑자기 자신의 같은 반 친구인 토리를 초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캐시는 이모에게 남자친구만 초대하기로 약속한 데다가 토리라는 친구를 잘 모르고 전혀 친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맷이 자신과 어떠한 상의 없이 다른 친구를 초대한 것에 화가 나서 말다툼을 했죠. 그리고 결국 30분 후인 6시에 같은 반 친구 토리가 집에 도착했는데요. 토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토리 역시 같은 반 친구 브라이언을 데리고 왔죠. 캐시는 하는 수 없이 토리와 브라이언을 모두 이모 집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토리와 브라이언은 캐시에게 집을 좀 구경시켜달라고 해서 캐시는 집 전체를 구경시켜줬죠. 그 후 다 같이 영화를 봤는데요. 토리와 브라이언은 약 1시간 정도를 머물다가 그냥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싶다며 집을 떠났죠. 캐시와 맷은 계속해서 거실에서 함께 TV를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하실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집안 전체에 전기가 나가버렸죠. 지하실에는 전기 차단기가 있는데 강아지가 지하실 쪽을 쳐다보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캐시와 맷은 불안했지만 지하실로 내려가서 확인하는 것은 왠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계속 거실에 있었죠. 그러자 몇 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집안 일부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맷은 불안해하는 캐시를 오늘 밤 혼자 집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 캐시의 이모 집에서 자고 가도 되냐고 물었는데요. 맷의 엄마는 어른들도 없이 둘끼리만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정 불안하다면 캐시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서 자는 것은 된다고 했죠. 하지만 캐시는 이모의 집과 반려동물을 봐주기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맷의 집으로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밤 10시 30분경 맷의 어머니가 맷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고 캐시는 집안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틀이 지난 9월 24일 일요일, 캐시 이모네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3살이었던 캐시의 사촌이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는데요.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 사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닥은 온통 피투성이었고 캐시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이모네 가족들은 곧바로 911에 신고했습니다. 캐시의 부검을 해본 결과 무려 30군데가 넘는 곳에 칼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12번은 치명상이었는데 거의 대부분 심장 쪽이었죠. 이러한 상처의 특징으로 보았을 때 원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강제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수사관은 우선 캐시가 살아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남자친구 맷을 가장 먼저 조사했는데요.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남자친구 맷이 상당히 수상했습니다. 맷은 여자친구 캐시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또한 그는 캐시와 금요일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인 토요일에 캐시가 걱정되어서 전화를 했는데요. 15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맷은 친구 토리를 만나서 계속 놀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상했죠. 따라서 맷이 유력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그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과했으며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어떠한 증거조차 없기 때문에 결국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맷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날 밤 캐시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맷뿐만 아니라 토리와 브라이언이라는 남학생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토리와 브라이언을 소환했죠. 수사관은 토리와 브라이언을 각각 다른 조사실로 불러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들은 캐시의 이모 집에 방문했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영화를 보러 일찍 집에서 나갔다고 진술했죠. 그래서 수사관은 어떤 영화를 봤는지, 상영관은 어디에 있었고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질문했는데요. 두 사람 다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간단한 질문인데도 대답하지 못하자 수사관은 그들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차 검증을 해보기로 했죠. 그들이 영화를 봤다고 말한 동네 영화관에는 그들과 같은 학교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알바생에게 금요일 밤에 토리와 브라이언이 방문했는지 확인했을 때 알바생은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죠. 수사관은 이 사실을 토대로 조금씩 압박하자 그들은 영화를 보지 않고 차를 털었다고 진술하거나 파티에 갔다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진술을 바꿨는데요. 수사관의 집요한 질문에 브라이언은 결국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는 증상이 있어서 친구를 사귀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서 토리라는 남학생을 알게 되었죠. 브라이언과 토리는 두 사람 다 공포영화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유명해지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남학생 2명이 학교 내에서 총을 쏘아서 동급생을 죽였던 사건인 콜럼바인 총격 사건에 매료되어 있었고 연쇄살인마들처럼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브라이언과 토리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인 스크림처럼 마스크를 쓰고 동급생을 죽이면 유명해질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죽일지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캐시로 정했죠. 그들은 살인 전의 계획을 짜는 과정부터 캐시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까지 모두 영상에 담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토리는 같은 반 친구인 맷이 캐시와 함께 이모네 집에서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죠. 브라이언과 토리는 차 안에 칼 3자루와 마스크, 검은색 옷 등을 챙겨서 캐시의 이모 집으로 갔고 이 모든 것도 영상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심지어 흰색 마스크에는 일부러 빨간색 페인트로 꾸며서 더욱 무섭게 만들어 두었죠. 캐시 이모네 집에 도착한 그들은 일부러 캐시에게 집 구경을 시켜달라고 해서 내부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영화를 볼 때 브라이언이 화장실로 가는 척을 하고 몰래 지하실의 문을 열어두었죠. 그 집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자기들끼리 극장에서 영화를 보러 가겠다며 집을 나왔는데요. 그들은 토리의 차로 가서 칼을 챙긴 후 마스크와 검은 옷을 입고 미리 열어두었던 지하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지하실로 유인하려고 큰 소리를 내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서 불을 모두 꺼버렸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캐시와 맷은 지하실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30분 정도 되었을 때 맷이 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맷은 토리에게 자신은 이제 엄마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며 너네는 아직도 영화를 보고 있냐고 물었는데요. 토리는 자신이 지하실에 있는 것을 들킬까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맷은 토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느라 속삭이는 줄 알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리와 브라이언은 집안에 캐시가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기 차단기를 내려서 집안 내부의 모든 불을 꺼버렸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번에도 캐시가 지하실로 내려오지 않자 결국 그들이 위층으로 올라가서 숨어있던 캐시를 찾아내고 칼로 찔렀습니다. 브라이언의 주장에 따르면 토리가 캐시를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냥 장난만 치고 끝낼 줄 알았는데 토리가 진짜로 칼로 찔러서 무서워서 자신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했죠. 또한 브라이언은 자신과 토리가 블랙록 캐니언이라는 곳에 가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당시 입었던 옷, 마스크, 비디오 테이프 등의 증거들을 한 곳에 모아서 불에 태우려고 시도했지만 끝까지 다 타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죠. 그래서 경찰은 브라이언이 진술한 장소로 찾아가서 그들이 불에 태우려고 시도했던 증거들을 찾아냈고 특히 비디오 테이프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 안에는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은 없었지만 살인을 계획하는 것과 살인 후에 도망쳐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계획살인을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언과 토리는 서로를 탓했습니다. 서로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찔렀다고 말했죠. 특히 브라이언은 처음에 토리만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지만 진술을 검증하고 무기를 토대로 확인해 본 결과 브라이언 역시 캐시의 다리와 가슴 등을 4번 칼로 찌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결국 인정했던 브라이언과 달리 토리는 끝까지 범행 사실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16살이라서 미성년자이지만 사법당국 측에서는 사건의 중대함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성인 재판으로 회부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 끝에 두 사람 모두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또한 살인 공모 혐의로 30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를 하던 당시에 중요하게 판단하던 것 중에 하나는 캐시의 남자친구 맷 역시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지였습니다. 맷이 캐시와 상의도 없이 브라이언과 토리를 집에 초대했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때 토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은 집으로 돌아가며 캐시 혼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한 맷은 캐시가 살해당한 다음 날 토리와 함께 집에서 놀았죠. 맷은 토리에게 캐시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함께 이모네 집으로 가보자고 했지만 토리는 자신의 차에 기름이 별로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맷이 살인사건을 함께 공모한 것이 아닌가를 중점적으로 파악했는데요. 브라이언과 토리가 맷 역시 살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맷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은 범행 전에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고 아무 이유 없이 같은 반 친구를 살해했으며 영화 스크림을 따라했기 때문에 스크림 킬러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더욱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건 이후의 가해자들의 반응 때문이었죠. 토리의 어머니 셰넌은 자신의 아들이 억울하게 브라이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며 무죄라는 주장을 담아서 2013년에 책을 출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했는데요. 그때 토리는 자유를 빼앗겼다며 자신이 벌인 일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게다가 토리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들이 어릴 때 잠깐의 일탈로 큰 벌을 받게 되었을 뿐이고 너무나도 착한 아이라며 피해자에게 일말의 사과조차 없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범죄를 뉘우치지 않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캐시 가족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사건 이후 캐시의 시신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13살의 사촌을 포함해서 캐시의 이모와 엄마도 엄청난 트라우마와 우울증을 겪었죠.
유가족들은 동물을 사랑하고 꿈 많은 소녀였던 캐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녀의 이름으로 유기견 단체와 고아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브라이언과 토리는 2019년에 미성년자였던 자신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구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는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구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수감된 아이다호주에서는 이 항소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영원히 사회에 나올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